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예, 삼색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김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문회 간사셨던가요? 네, 헌법재판관 네, 세 번. 헌법재판관 이제 세 분 청문회 간사를 야, 했는데요. 그 TV에 화면 나오는데 훤하시더만. 저 국민의힘 분들이 안 오셔갖고 예. 점유율이 저희가 좀 늘었죠. 평소에는 7분, 5분, 3분 이렇게 하는데 저분들이 안 오시니까 너무 빨리 끝날 수 있어서 막 10분씩 질의를 했는데도 나중에 너무 빨리 끝낸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란입니다. 잘 계시죠?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불안불안해요. 왜요? 왜? 아니 요새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서 정확하게 환율이 그때그때 반응하는데 지금 환율 변동은 거의 100% 정치 이슈예요. 음. 근데 진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이게 지금 그 무슨 정치적 이벤트 그러니까 조금 불확실성이 증가될 때마다 뭐 10원, 15원씩 팍팍 뛰고 있는데 이러다 진짜 1,500원 뚫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걱정들 많이 하죠. 자, 그리고 또 한 분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이 추운 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는 사실 이철희 앵커님과는 제가 앵커고 패널 시절에 방송했었던 서로 반대로 예, 앉았어요. 인연이 있는데 네. 오늘 오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러죠. 아, 세월이 참 금방금방 가요. 네. 언제든지 상황은 역전될 수 있는 또 그럼요. 예. 예, 돌고 도는 게 인생이라. 그럼요. 여야도 돌고 뭐. 우리 정 대변인님은 요즘 방송하기 좀 힘들죠. 뭐 좋은 솔직히.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뭐 여당이 힘들어요. 저한테 늘. 전화해서 TV나 뭐 라디오 방송 보시고 제 지인들이 전화해서 야 애쓴다 애써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입장과 당이 갖고 있는 스탠스가 다른 측면도 있고 많죠. 예, 많죠. 그 상황에서 여전히 제가 당 대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변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대변인이기 네. 때문에 대변하지 않고 자변하면 안에서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변이 그런 고충은 다들 네. 이해하실 겁니다. 예, 국회의원도 사실 속해 있으면 자기 생각이랑 다른 얘기를 어디 가서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을 땐 또 하면 막 예.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심스럽죠. 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표결을 하거나 할 때도 개인적인 이견이 있을 때가 있는데 요즘은 특히 당이 좀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되게 강해서 의원들 스스로가 약간 이제 개인적인 소신은 약간 이제 감춰두고 때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특정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당에 저 김문수 의원이라고 네. 저는 대학교 과 후배라 잘 네. 아는 사이인데 표결을 안 왔다고 거의 문매를 맞더만요.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네.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 가신 사유는 잘 모르겠고 당에서는 이제 연말에 매일 거의 본회의가 열리고 중요한 표결이 있을지 모르니까 해외 출장 자제를 요청을 드렸는데 네, 김문수 의원께서 뭐 중요한 일이 있으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 사과를 사과문을 하고 냈더만요. 공직 그러니까 당에서 맡은 직책들은 다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지지자들께서는 상당히 이제 걱정하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어제는 뭐 사실 표결에 큰 영향이 없었는데 뭐 당분간은 의원들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지금 지역구를 못 가야 되는데 제주도 갔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지금 표결 못한 적이 예전에 폭설이 한 번 있어갖고 그럴 수 있죠. 2년 전에 조심스럽습니다. 뛰어야죠 뭐 그러면. 네. 제주도서부터 제주도에서 배도 안 뜹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뛰어야죠. 어제 그래서 192석이 예. 제적했고 192석 모두 찬성했잖아요. 그리고
야권이 다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다른 한 분이 걸 빠지고 계산했어요. 우리 조경태 조경태 의원이 의원님께서 포함돼 있어갖고 저도 방송하면서 당연히 야권 192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방송 전에 확인이 돼갖고 네. 다행히 그 실수는 하지는 않았죠. 뭐 원래 저희 당이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옮겨오신 지 꽤 됐어요. 그럼요. 옮겨 와서 저도 벌써 재선 두 나신 번을 아닌데. 당선됐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다선 아니세요? 6선이니까 최다선 그렇죠. 의원이고 맞아요. 조경태 의원이 정말 당에서는 본인의 소신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 얼마 전에 어떤 말 하셨죠? 부도덕한 당론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당론은 존중이 돼야 되지만 이게 약간의 참고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그럼요. 있는 정답이 있는 거고 가이드라인을 당에서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는 하지만 그것이 본인의 정말 양심과 반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좀 다른 국회법에 선택을 할 수 그렇게 있는 돼 있어요. 거죠. 네, 그렇죠. 당론에 네. 기속되면 안 된다라는 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의장님 한덕수 총리 네. 권한대행이라 해야 되겠죠. 권한대행 탄핵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그 무법 천지 아닌가요? 무법천지요? 네. 왜요? 무법 천지의 연속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평준 교수님이 적절하게 표현하셨던데 한신대 교수 하시는군요.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의 난 난 이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탄핵 소추 절차에 있어서 뭐 그게 한 번은 좌절됐습니다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누가 봐도 이거를 안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안 할 이유도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이제 촉발된 거잖아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게 국민의힘 쪽에 강력한 요구사항이었더라고요. 뭐가요? 헌법재판관 3명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 한덕수 예. 대행에게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정도 오랜 공직 생활을 했으면 상식과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힘 쪽 그게 뭐 국힘이라기보다는 뭐 윤측 아닐까 싶은데 그쪽의 압력에 굴복했던 거죠.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국힘 쪽은 지금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 절대로 3명 임명하면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법 상태, 뭐 불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3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예. 뭐 다른 뜻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탄핵 심판이 제대로 못 가게 하겠다는 뜻인 건가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를 방해하겠다. 그러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것인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4월 달에는 또 지금 남아있는 6명의 재판관 중에 2명의 임기가 완료되잖아요. 맞아요. 4월 그러니까 18일.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작전 같아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래서 그러면 탄핵이 안 된다고 지금 전제하고 그런 전략을 짜는 거냐. 그랬더니 그거 안 될 수도 있고 뭐 되더라도 일단은 늦춰야 된다. 최대한. 예, 그게 전략이더라고요. 그러면 정광지 대변인 저거 왜 대행의 탄핵 표결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네, 151석이냐 200석이냐. 그건 어떻게 힘이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제 바로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하고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것이 법률적으로 인용이 될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당이 그래도 할 수 있는 한에선 모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국회 내에서의 의석 분포 현황만 놓고 본다면 정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한의 조치를 취하고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뭐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일단락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후의 책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냈던 권한쟁의 심판이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200석이 되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또 민주당에서 정치적 책임을 그럼 져야 탄핵 하고 의결하는 게 무효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200석이라고 한다면 무효가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뭐 가능성은 없죠. 뭐 그냥 학자들은 견해가 달라요. 분명히 뭐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게 표결에 참여를 안 했어요. 청구 자격이 없다. 예, 보통 과거 사례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절차적인 침해, 본인의 투표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가 성립이 되는 적이 있는데 어제 본인이 투표라도 하고 나갔으면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심리라도 해줄 텐데 권한쟁의 심판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제 탄핵 심판 자체에서 200석이냐 151석이냐라는 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이게 헌법상 명확하게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으로 이제 구별이 돼 있고 그리고 의결 종족수를 판단하는 건 여하튼 국회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판단할 것 같지 않고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이 끝나고 나서 판단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뭐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날마다 되게 새로운 법률적 주장을 이제 가져오거든요. 되게 신박한 주장들이 막 나와서 이제 저도 법조인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창조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뭐 2, 3일 내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법원이 이른바 사법 자제를 한다면 인용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명확하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만한 그 결론이 난다면 이거는 그 길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당장 참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모순된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원활한 기능을 계속 막고 있는 국힘에서 이런 이슈를 갖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주세요라고 일종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상태 자체가 대단히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헌재라도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라도 뭐 그건 협조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무조건 하지 말라고 압력을 권한대행들한테 넣고 있는 거잖아요. 참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경제부총리가 대응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예. 역시 이제 쟁점은 가장 큰 쟁점은 뭐 특검법도 아직은 저 한덕수 총리가 의사표현 안 하고 갔잖아요. 네. 그것도 남아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재판관 3명을 할 거냐 말 거냐. 네. 국회 선출한 몫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저희는 계속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설득보다 이건 본인의 의무이니까 이게 저희가 계속 국헌문란 행위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법에 국가기관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국헌문란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무력을 쓰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 최상목 총리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한테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법적인 의무를 다해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경제부총리고 본인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환율을 포함해서 내수 경제라든지 뭐 트럼프의 취임으로 인해서 되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중요하다는 걸 본인이 얘기한다면 지금 정치적 이슈에 본인이 끼어들지 말고 헌법재판소가 원하는 대로 재판관 임명을 빨리 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이런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를 풀게 하는 게 부총리의 역할이다. 경제부총리의 역할이다라고 요구하고 요거 하나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두 네. 분에게. 그 3명, 원래 3명, 국회목 네. 3명을 어떻게 할 건지 가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2명하고 국힘이 네. 하나 하기로 합의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은 합의된 사안이다라고 보는 거고 국민의힘은 표결까지 안 갔으니 이거는 합의 처리가 안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었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추천을 하겠다는 사람 수는 이제 합의가 된 것 사람도 같아요. 했고. 그렇죠.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다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국회가 합의를 이뤄내서 추천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국민의힘도 그걸 알고 있어요. 왜요? 합의는 이미 11월 달에 됐었던 네, 거고 네. 후보자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미리 양해를 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후보가 되는지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탄핵이 소추 인용되고 나서 11월 16일 날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권성동 대표가 언론에 공개된 바로는 내 전임자가 다 이미 합의를 했는데 이거를 깨버리면 절차를 지연시키는 걸로 의심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날에 드디어 뭐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꼴이다 내지는 뭐 대통령이 단순히 권한대행 그러니까 직무정지 상태일 때하고 완전히 탄핵이 인용되고 날 때 권한대행의 역할이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낸 거고요. 권성동 대표도 그래서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요. 그래서 2대1로 요번에 추천하기로 했던 건 합의가 됐고 그 부분은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전에 이미 합의가 됐던 거고 제가 간사로 여당 간사랑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투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국힘 쪽에서는 오히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왜냐면 한덕수 총리 자체가 노무현 정부 때도 국무총리를 했었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도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그래서 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할까봐 내심 엄청 불안해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커요. 지금도 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어제 뭐 사석에서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불안했는데 뚝심 있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버텨줘서 참 고맙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엄청 황당해. 그게 뚝심이군요. 목리라고 하죠. 목리. 뚝심 있게 버텼다고 표현을 하길래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는데 국힘은 하여튼 한덕수 총리보다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기대가 더 크던데 글쎄요. 최상목 부총리가 상대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비해서는 나이가 젊잖아요. 뭐 연령 차이가 한 20세 많이 정도 나죠. 나니까 본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덕수 총리와는 좀 다른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봐야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음. 권한 대행도 하지 못한 것을 권한 대행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대행의 대응은 없어요. 그냥 대행이에요. 그래도 이게 지금 총리도 대행하고 대통령도 두 개를 대행해야 다 하는 되니까. 대행이지 예. 대행의 그래서 대응은 아니에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 본인이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이미 했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 행사를 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일종의 좀 암시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본인이 여전히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윤석열 대통령 시절의 국무위원이었다라는 자신의 존재, 엔터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 대행만 바꾸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계속해도 저는 이게 어려울 아니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러면 불법적인 상황을 놔둘 수는 없죠.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2027년 5월 달까지 최상목 대행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법에 따라서 올해 7인 이상 심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심리를 못 하고 있다가 예외적으로 6인으로 심리는 하고 있는데 6인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판단을 못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한덕수 총리가 원했던 게 그냥 이 상태로 본인들이 권한대행 체제로 2년 넘게 버티고 싶은 건지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해결 방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도대체. 예. 예. 저도 최상목 부총리랑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네, 아니 시절에 얘기 좀 해주세요. 빨리 임명 좀 하라고. 행정관으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저도 안다면 아는 사이인데 자기 중심이 분명하신 분이죠. 그나저나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세요. 아니 친하다고만 하지 말고 얘기를 하셔야죠. 저는 그냥 방송하는 여기서 사람이에요. 기계적 중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에이, 네. 저는 민주당
장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야, 같이 옛날에 일한 동료한테도 이렇게 막 성리를 내니 이거 아니, 그 정도로 저는 어제 동료가 아니고 상사 아니에요, 상사. 아니, 동료 그것도- 동료. 그런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아니 지금 대통령이 지금 총으로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해갖고 저는 어제 다시 한번 피가 거꾸로 쏟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우리 보좌관들도 어제 야 내가 우리 의원들 지키려다 총 맞을 뻔했구나라고 해서 어제부터 더 분노하게 됐어요 지금. 얘기했다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의장님한테 네. 좀 봐주세요. 네. 질문을 해야 되니까. 민주당이 너무 서두른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이른바 레거시 언론들이 그런 논조를 띄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만들면서 혼란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논조로 일부 언론들이 쓰고 있고 사실은 그게 국힘이 노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덕수 총리에게 요구한 거는 탄핵이 되면 인정하지 말고 월요일 날 출근하라였어요. 근데 보따리는 사신 거죠? 근데 가신 거죠? 얼른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마자 한덕수 총리가 직무정지를 받아들이겠다고 얼른 성명을 발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힘에서 더 큰 압력이 들어오기 전에 아이고 모르겠다 나는 일단 짐 싸서 갈란다 하고 그냥 그런 건데 지금 국힘의 전략을 좀 들어보니까 대행의 대행 어쩌면 또 그거의 대행 체제를 이어가면서 도대체 국군 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는 상태를 만드는 게 전략이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인정하지 마라.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계속 출근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한 행사를 하라는 요구사항.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최종적인 결정권자, 권한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를 만드는 게 전략인 것이고 그런 게 일부 언론이 지금 동조하는 듯한 기사나 뭐 이런 걸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 계속 끊임없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 때까지 탄핵을 반복한다. 뭐 이런 주장들을 앞으로도 계속하고 아마 언젠가 있을 대선에서도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할 텐데 아니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안 하는 게 법적 근거도 없고 이거 자체가 불법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당적은 전혀 아닙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집권 여당이 이렇게 혼란을 자꾸 만드는데 그러면 집권 여당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끌려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윤석열의 난을 같이 지켜보고 겪고 나서도 그 난을 일으킨 윤석열의 복귀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이걸 좌시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두르다고 보기 어렵다. 예. 예, 그렇게 보시고 국민의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막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9명 완전체로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돼서 탄핵소추 180일 이내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네. 동의하는데 그럼 9명을 만들기 위한 과정 중에 지금 3명이 문제가 네.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당내 일각에서 이게 3명 중에 민주당 2명, 1명 이렇게 합의가 됐었는데 다시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합의안을 만들어 오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했었으니까 우리 당 일각에서는 또 그럼 1명 1명이라도 채워보자. 나머지 1명은 민주당에 줬었지만 1명은 하지 말고 8명이라도 만들어 보자라고 네.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여튼 국회에 공을 돌렸잖아요. 근데 국회에서는 그 공을 받지 않고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했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급한다면 급한 입장이잖아요. 민주당이 조금 본인들의 의견을 조금 낮춰서 국민의힘과 조율하는 제가 좀 노력이 공평한 차원에서 네. 질문을 드리면 민주당 분들은 좀 서두르다라는 지적이 있다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국힘에게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여론을 보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네. 계엄도 반대했고 탄핵도 해야 되고 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게 여론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막고 있으면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저 부담입니다. 계산을 잘 모르겠어요.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다음 주 월요일에 비대위원장이 네, 되고 네.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민주당과
협의를 하려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협의하는 거죠? 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이미 선출돼 있는데. 이걸 뭐야? 어떻게 돌리죠? 다 끝났는데 국회법상 저희가 추천을 표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재의결하거나 추천을 취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하면 계속 저희가 추천한 상태가 남아 있는 거고 결국 종국적으로는 만약에 6명으로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헌재가 6명으로라도 결정하겠다라는 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면 결국 그다음 대통령이 되면 그 3명의 후보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국민의힘 논리로 하면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권한대행 임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때 임명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명을 추천을 해서 인용이 되면 야, 그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 들어가서 인용됐다라고라도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지금 봐서는 헌법재판관 6명 혹시 보수 성향이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라는 국힘 의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장일치 결정 나올 근데 수밖에 없고 그 그러면 비난이 더 커질 거다. 김영남 부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전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이제 3인을 선출했잖아요. 그럼 지금 대통령이 있어요? 대행이 아니고? 예. 대통령도 그걸 거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당연히 마치 임명해야 되는 권한이에요? 거죠. 아니 그 그건 절차 아니에요? 요식행위죠. 절차? 근데 왜 저거를 마치 권한인 것처럼 하니 마니가 논란이 되죠? 그러니까 전 이해하기 어렵던데. 윤석열의 레토릭에 등장하는 망국적 반국가 세력이 지금 집권 세력인 거예요, 사실은. 일단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경제 맨날 얘기하는데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0원이 뛰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최상목 부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거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뭐 이런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환율이 거기서 또 15원이 더 뛰어요. 뭐 그러다가 밤새 환율 방어를 좀 했는지 뭐 147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지금 경제적인 상황을 악화시키고 혼란을 더 키우는 건 철저하게 지금 집권 세력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도 멀쩡한 대통령도 임명 안 할 재간이 없는 거를 마치 대행이 거부해도 되는 것처럼 하는 주장은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참고로 되던데. 어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도 국회에서 통과됐거든요. 네. 대법관도 지금 한 분이 부어 네. 있어요. 이분도 임명 안 할 거예요? 아니, 그건 어떻게 돼요? 국민의 입장이 어떻게 돼요? 아직 뭐 당에서 논의된 게 제가 알는 한 그분 어디 추천이에요? 그분은 대법원 추천입니다. 대법원장 아니 대법관은 전부 다 대법원장이 추천합니다. 맞아. 그리고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도 국힘이 청문회 참석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권한대행은 못한다라고 주장하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이랑 다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재판을 못 하는데 근데 이런 상태에서 탄핵 심판하고 내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변호인이라면 이건 되게 불합리하고 잘못된 선택이거든요.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선택인데 이거 지금 왜 그러시는지 변호인 선임하셨던데 합리적인 변호인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다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된 거죠? 한 거죠?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탄핵 그 심판 절차는 이제 응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제 준비기일을 했고 또 1월 3일 날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기일이라는 거는 재판관들 중에 이른바 수명 재판관이라는 뭐 법원에서는 수명 법관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제 그 준비기일의 진행을 위해서 두 사람만 참석한 상태에서 양측 간의 주장과 논점을 정리하는 그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기일을 진행할지를 정리하는 기일인데 제가 보기엔 1월 3일 한 번 더 준비기일 하고 바로 본기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글쎄 빠르면 물론 지금 재판관이 6명밖에 없는 게 최대 걸림돌입니다만 헌법재판관 9명의 완전체 구성만 된다고 하면 빠르면 1월 말 아니면 2월 초에도 결정은 가능한 상태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빨리?
제가 보기 2월 초 가능성 높아 왜 사건이 보이는데요. 너무 단순하다, 예, 예. 심플하다. 예. 저는 뭐 사건이 심플한 것도 있지만 수사가 나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 변론 준비 기일 때 정영식 재판관이 이 검찰에서 수사한 서류들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이제 자료 송부 촉탁을 했는데 뭐 그걸 원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이제 서류들 얘기를 했는데 이미 지금 기소가 된 분도 있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영장 청구한 거, 신문 조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해도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제 증거가 수집되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증인 신청 관련해서 어차피 국회에서 다 불러서 얘기 듣지 않았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굳이 증인 신청할 필요 없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도 뉴스로 다 봤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정 대변인님, 뭐 제가 이렇게 좀 질문드려서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자 이런 입장은 아니죠? 그런 것 같은데요. 글쎄 저는 네. 우리 같이 당이 죽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은 계엄은 잘못됐다라는 네, 것은 네. 충분히 다 공유하고 예. 그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되면 계엄 선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할 거라고 알고 당 차원의 있습니다. 예. 사과한다. 예. 근데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 85명이 반대표를 던졌었잖아요. 뭐 이제 불과 한 10여일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여러 상황 변화들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들, 뭐 끌어내라, 뭐 도끼로 문을 부숴라, 총을 쏴서라도 데려 나와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수록 85명의 탄핵 반대 의원들의 마음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당론으로 하려면 제적은 3분의 2 이상이 바꿔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제 절연의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당시 그 국민의힘 대표는 오히려 빨리 출당시키자. 그래서 이 리스크를 덜어내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빠른 이야기였었던 것 같은데 이런 논의가 이제 당에서도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당 논의가 있긴 있어요. 뭐 공론화는 안 돼 있겠지만. 네, 일부 뭐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제 사석에서는 하고 있죠. 특히 대선에 뭐 예정돼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에 나올 후보들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절연이라는 게 불가피한 선택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안 그러고 선거 치르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 갖고 저게 절연으로 비춰질까요? 여전히 한 몸으로 비춰지고 지금까지는 그래 보이죠. 있고 대선 주자 뭐 몇 명 준비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저 정도 해갖고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차별화라고. 이제 막 시작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언제일지 몰라도. 그 생각보다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 구속 문제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만 스케줄을 대충 예상을 해보면 이게 헌재의 최종적인 탄핵 결정 이전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이 나올 가능성도 높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조금 미적거리고는 있습니다만 29일 날 소환 통보를 했고 이번에 세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올 텐데 안 나오면 이제는 신병 처리를 안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영장 치는 거예요? 네, 체포영장 받아서 신병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되는 순간에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보면 1월 하순에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 범죄 등에 대한 공소장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사실은 탄핵 심판은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그 공소장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탄핵 사유는 되거든요. 누가 이런 분 하든 그냥 이것도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검찰이 수사를 계속했으면 벌써 구속했을 텐데 공수처가 왜 저러냐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한번 다른 데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수처라는 기관이 생긴 이래에 수사 성과를 낸 적이 있느냐 없단 말이죠. 아니 포수가 꿩 사냥도 한번 안 해봤어요. 꿩도 한 마리 못 잡아봤어요. 그런 포수가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멧돼지 사냥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그 멧돼지 사냥은요. 한 방에 급소를 못 맞추면 포수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냥 아무나 못 한다 그거. 저는 실제로 지금도 멧돼지가 그렇게 술을 생각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예? 멧돼지가 술을 엄청 좋아해요. 여러 가지로 많네. 멧돼지 사냥하러 가면 예. 총을 안 쏘면 술 먹여가지고 예. 해롱해롱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어.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저 뭐 차례 지내러 가나요? 그러면 뭐 막걸리 이렇게 뿌려 놓으면 멧돼지들이 술 좋아, 엄청나게 술 냄새. 타잖아요. 예, 네. 그 있죠. 근데 뭐 그건 별개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에 너무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인을 마지막까지 지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고 지금 그렇죠. 지난번에 이회창 전 총재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동업자인 국민의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지금 전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갖고 신병 확보를 위해서 경찰력이 동원되고 또 경호처 인력이 그걸 막아서는 어떤 헌정사에 굉장히 불행한 장면이 연출된다면 이건 정말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수도 있게 됐거든요. 체포영장을 막을 수는 없죠. 경호처가. 그런데 그것도 경호처가 막으면 또 그 집행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죠? 영장을. 그럼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막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 사실은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정당한 영장이기 때문에 그거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되는데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 어쨌든 직무 정지는 돼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호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호처에서는 본인들은 판단 못 하죠. 아니 그러니까 경호처가 같이 가면 되잖아. 아니 법원까지. 그럴 때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경호 풀어라. 아 그것도 권한대행에 야, 그렇죠. 그럴 수 있겠구나. 어쨌든 그 모든 권한은 대행에게 가 있는 거니까. 근데 멧돼지가 막걸리 좋아하는 거는 알겠는데 수정방 좋아하는 멧돼지도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제 김용현 이제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이 그러니까 설명 자료가 공개됐는데 보고 그 검찰이 낸 거죠. 예, 검찰이 낸 거를 보고 느낀 거는 이거는 마치 윤석열 공동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 같았어요. 김용현이 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란을 이제 우두머리는 법적으로 우두머리라고 돼 있죠. 이거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예 대통령이 주어로 된 공소장이 작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 없이도 기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수집된 것 같다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경호처가 아무리 이제 부당한 명령이라도 경호처라서 따라야겠다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경찰하고 대치하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고요. 최소한 동업자 모르겠는데 같이 근무했던 검찰이 최종적으로는 기소를 해야 됩니다. 검찰이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못하게 돼 있거든요. 공수처는 사건을 이제 검찰로 넘기면 후배들의 조사 소환에는 응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지내세요? 다음 주에 만나시더라고요. 아이고 지난 퇴임 이후에 소외가 좀 오프라인에서는 복잡하실 제가 것 한 같아. 번도 네. 뵙지 못했고 SNS상으로만 소통했는데 뭐 본인이 지난 150일 정도 그 당대표로 활동했는데 그 시기에 정말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잘한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에 대한 반성과 함께 성찰 또 언젠가는 다시 정치 일선에 복귀할 날이 있지 않으실까요? 저는 우리 정당의 역학 구조와 중도 진영으로의 확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한동훈이라는 정치적 자산이 우리 당엔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탄핵에 대한 책임론
그것에 대한 희생양 찾기 차원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이 강하지만 언젠간 다시 뭐 불려 나올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더 근황이 파악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찬성한 사람 중에 대선 주자라고 하실 만한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오세훈 시장도 탄핵에 찬성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다시 이 대선판이 벌어지면 소환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2017년에 우리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 보니까 당심 50, 민심 50이었고요. 3월 10일 날 탄핵이 인용됐는데 3월 31일 날 대선 후보를 뽑았어요. 20일밖에 안 걸렸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분명히 탄핵에 찬성했었던 그룹 가운데 한 분, 탄핵에 반대했었던 그룹 가운데 한 분, 이분들이 결국에는 최종 카드를 넣고 경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색 정치 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기 의원님, 김용남 정책위원장님, 우리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주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님 세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